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확대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의 주요 결정을 당원에게 물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인데요. 5달 전에도 추진을 했다가 강성 지지층을 앞세운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산이 됐는데요. 이 새로 출범한 당혁신위원회가 당원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오히려 당 지지층 결집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재추진합니다. 대의기구로서 또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으로서 당원 총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당의 주요한 정책들을 최종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당원들의 투표로도 가능하도록 당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8월 이재명 대표 취임을 앞두고 전당원 투표를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추진하려다가 의원들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개딸 정당 될까 봐 무서워요. 한쪽이 독식한 지도부가 여기에 결합이 되면 그냥 강성 목소리와 편협한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민심과 점점 더 멀어지는? 당혁신위원회는 이번엔 공론화 작업부터 시작해 충분한 수기 기간을 거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우려는 여전합니다.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팬덤과 맹종, 성역화와 극단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전당원 투표로 중요한 안건을 맡기면 팬덤 정치가 고질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좋은 대안이라는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녀 민심과 멀어질 것이라는 비명계 충돌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1월 임시국회 첫날인데요. 국회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도발과 경제 위기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합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를 대비한 방탄용 국회에 응할 수 없다고요. 우현기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국회 본회의장 앞인데요. 여야는 아직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후속 조치를 위해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진상규명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불안한데 이것을 모르쇠로 그냥 일관했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월 국회를 소집한 건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 청구를 막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궁금한 게 있으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에다 알려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무인기 침범에 관한 긴급 현안 질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야의 충돌은 내일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이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예고한 검찰 출석일입니다. 검찰 앞은 이미 하루 전부터 포토라인을 세우는 작업으로 분주했는데요. 내일 이재명 대표 출석 때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은 총결집할 예정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한 어조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친 이재명계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많은 자유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종일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기자회견과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를 앞두고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 혐의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의 피해자라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같은 혐의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대다수의 시민구단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대표 팬클럽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표를 지칭하는 단어인 이장님을 건들면 폭동이 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배포했고 오늘 오후부터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이재명 지키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그럼 내일 이재명 대표 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성남FC 광고 유치에 별 도움이 안 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근들이 억대의 성과금을 받아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찰은 이 돈이 이재명 대표 측에 흘러갔는지 자금을 추적해 왔는데요. 내일 이 대표에게도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박건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성과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광고를 수주한 사람이 광고비 10%를 받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성남FC의 마케팅 실장이었던 이모 씨는 2015년 네이버 광고 수주 명목으로 세전 1억 7,200만 원을 성과금으로 받았습니다. 두산건설 광고 수주 명목으로는 다른 직원 이모 과장이 3천만 원을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후원금 유치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도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두산건설에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후원금 50억 원을 받아낸 건 성남시였는데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성과금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네이버 후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가 유치한 돈을 받아오기만 한 이 실장에게 성과금을 준 건 문제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전 성남FC 대표도 성과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 시에서 다 유치한 건데 이 실장이 왜 갖고 가지? 성과급이라는 건 본인이 영업을 해갖고 본인이 유치해 왔을 때 그때 갖고 가는 게 성과급이거든요.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광고를 성남시가 유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 성남FC 직원들의 광고 유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게 있는지 보기 위해 자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제주에 이런 이름의 지하 조직을 설립하라. 5년 전 이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제주에 실제 지하 조직을 만들어 윤석열 퇴진과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벌여온 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함께 수사한 건데 이 지하 조직이 전국으로 퍼져 있다고 보고 수사 규모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제주 지역 진보당 간부와 농민단체 관계자 등 3명이 북한 지령을 받고 5년 넘게 이적 활동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앞서 수사당국은 지난해 연말 2차례에 걸쳐 이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전직 진보당 간부 A씨가 북한 간첩공작기구 소속 대남공작원을 캄보디아에서 만난 건 2017년 7월. 이들은 그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희흑을 만든 뒤 반정부 반미투쟁, 주체사상과 김정은 선전 등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과 교신 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학원생 등 음어를 사용하고 암호 프로그램과 클라우드 등 사이버 수단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첩 조직을 구성할 때는 A라는 간첩은 자기 상무선하고 자기 하구선 하나밖에 모릅니다. 단전 연계된 상태에서 이런 음호를 사용해서 조직의 비밀성, 보안성을 유지하는 거죠. 수사 당국은 지하 조직 규모가 62명이 구속됐던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명백한 국면 전환용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나경원 저출산 고령 사회 부위원장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 부위원장을 향한 대통령실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를 만료했는데도 조율 안 된 저출산 정책을 발표한 건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해촉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을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출원금을 탕감하는 아이디어를 저출산 대안으로 제출하면서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밝힌 나 부위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돈을 주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정도 되면 장관도 옷 벗을 일이라며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위원회 의견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신뢰 관계의 위기라며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 말하면 동행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의 해촉 가능성까지 내비친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한다는 논란을 의식해 당장 해촉보다 나 부위원장의 최종 결단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대통령실의 압박을 받고 있는 나경원 부위원장은 조만간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에 무게를 두고 부위원장직 사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출마 선언을, 김기현 의원은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는데 모두 대통령 편을 들었습니다. 한수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이 대통령실과 나 부위원장의 충돌, 그 막전막후를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직 사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부위원장 측 관계자는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르면 내일 부위원장직을 던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충돌 이후 공개 일정을 자제해온 나 부위원장은 당초 내일 제주도에서 당원과 만나는 일정을 재개하려다가 취소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나 부위원장이 여러 통로로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선 나 부위원장이 당대표 경선 출마 쪽으로 사실상 마음을 굳히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경선 캠프 개소식을 한 김기현 의원과 수도권 대표론으로 총선 170석 압승을 강조하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 모두 나 부위원장과는 선을 긋고 윤심 경쟁에 나섰습니다. 당대표가 자기 개인 정치를 한다거나 혹은 선사 후공의 정신으로 만약 당을 지도해 나간다 그러면 당은 또다시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님과 하나씩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싶고요.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주 대구에서 공개 행보를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영미 기자 나왔습니다. 사실 볼썽사나운 모습이에요. 이 저출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네. 부위원장이 나경원 전 의원인데 네. 위원장 쪽에서 부위원장을 계속 지금 비판하는 모양새거든요. 뭐가 핵심입니까? 본질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표하지 말라고 한 정책을 자기 정치하느라, 다시 말해서 이 당권 주자 행보하느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나 부위원장이 직을 유지한 채 당권을 노리고 행동하는 건 공직자의 자세에 맞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말은 당권에 도전을 하려면 부위원장직은 내려놔라 이거군요. 맞습니다. 지난 5일 이 나경원 부위원장의 발언 이후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대출금 원금 탕감 추진 정책을 말하자 다음 날 안상훈 대통령 사회수석이 개인 의견일 뿐 정부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이 발표하기 전에 아이 낳는다고 이 대출금 탕감해 주는 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고 재정 부담도 너무 크니까 발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강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끝나지 않고 대통령실은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부위원장이 의견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는 말로 이 논란을 일단락 지으려고 했는데 나 부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걸 개인 의견으로 치부한 건 너무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 한 번 열린 적 없는데 무슨 위원회 의견이냐며 대통령실이 다시 반박한 뒤에 나 부위원장이 사태를 좀 수습하려는 듯 SNS에 글을 올렸는데 여운을 남겼습니다.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이렇게 말이죠.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수가 반복되면 의도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번에 좀 알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동안 친윤 후보로 분류가 되어 왔거든요. 네. 대통령도 신뢰가 있으니까 부위원장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요. 또 이 나 부위원장 남편인 이 김재호 판사와 윤 대통령의 친분도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나 부위원장에게 맡길 여러 자리를 검토한 것도 사실입니다.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태에 뭐가 가장 문제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참모가 말한 단어 역시 신뢰였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인 인구 대책에 대한 대통령 관심이 상당했고 또 이 일을 나 부위원장에게 맡길 때 신뢰가 컸다는 겁니다. 위원장인 대통령도 못 들어본 정책을 반복해서 말한다면 신뢰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게 대통령실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나 부위원장은 두문문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뭘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당심 100%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인데 현재 당 지지층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보시면 이 안철수, 김기현 의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걸 포기하는 게 쉽지 않겠죠. 하지만 출마하려면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 만큼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까지 출마할 것이냐 이게 고민일 겁니다. 현재로선 출마 쪽에 마음이 좀 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무슨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네. 대통령실 뜻은 뭐예요? 그럼 전당대회에 나 부위원장은 나오지 말라 이런 겁니까?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 당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 대통령실의 공식 기조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나 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이렇게 대립한 뒤 당권 도전을 선언했을 때 과연 이 지금의 지지율이 유지되겠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쯤 했으면 나 부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택하든 아니면 부위원장을 택하든 하나를 빨리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오늘 새벽 갑자기 울린 재난 문자 경고음에 잠 깨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인천 강화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한 건데요. 이 북한 무인기 때문에 불안한 시기에 지진까지 나는 바람에 강화도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집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 때문에 북한에서 포를 쏜 걸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끊긴 새벽. 갑자기 방범용 CCTV가 크게 흔들립니다. 강화 교동도 서쪽 25km 해상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한 건 오늘 새벽 1시 28분. 규모 3.7은 많은 사람들이 잠을 깰 정도로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까지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곧바로 야외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새벽 잠을 깬 상당수 주민들은 큰 진동 여파와 여진 우려 속에 뜬밤을 지샜습니다. 흔들리는 무슨 소리가 나긴 나서 그냥 집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엄청 큰 게 아니라 집 슬라브가 딱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 정도로. 비행기 소리 모양 그냥 그런 소리 모양 나면서 집이 흔들렸다고요.
특히 북한 접경 지역인 강화도는 최근 북한 무인기 침범 등으로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어서 갑자기 닥친 지진으로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도 그냥 덜컹거리고 그래가지고 유인문군 아이들이 폭 쏘는 거 아닌가. SNS에는 폭발 사고가 난 줄 알았다. 가슴이 쿵쾅거린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등 불안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7시까지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121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35건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과 강원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인천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부분 지진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였다면서 강화도를 포함해 지진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번 지진은 상대적으로는 안전지대로 여겨진 이 수도권에서 발생해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이 수도권 지진치고는 지진이 꽤 강했는데 전문가들은 더 강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권술 기자입니다. 이번 강화도 지진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도심 인근에서 발생한 사례 중 아주 큰 규모에 속합니다. 지난 45년간 지진 발생 지역을 보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 지역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까지의 거리는 약 70km. 그간 이 반경 내에서 이번보다 컸던 지진은 1985년 딱 한 번뿐입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지진으로 수도권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지질 단층 조사는 동남쪽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남한의 서북쪽 지질 조사가 시작 단계에 불과한 걸 볼 때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단층이 적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서울 쪽에서는 6.7이나 6.3 정도 되는 것들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한 6.5까지는 충분히 이제 일어날 수 있죠. 전문가들은 최소 일주일 정도 추가 지진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2016년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5.1의 지진이 발생한 뒤에 5.8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편 기상청은 오늘 지진 감지 9초 만에 속보를 전송했습니다. 먼저 감지되는 피파 신호를 확인한 직후였습니다. 뒤이어 에스파가 이어지는데 피파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입니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문자를 먼저 확인하고 지진을 느꼈다는 경험담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방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는 단기 체류자들 일부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것도 걱정이지만 장기 체류자도 문제입니다. 이들은 일단 거주지로 이동한 뒤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방치 상태입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일주일 동안 중국발 입국자는 8,399명. 이 가운데 단기 체류자 1,820여 명은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단기 체류자들의 양성률은 들쭉날쭉합니다. 23.5%까지 올랐다가 어제는 3.9%,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입국한 뒤 곧바로 거주지로 이동해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자의 양성률은 일주일째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발 전체 입국자의 78%나 되지만 검사를 받았는지 확진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력을 거의 안 해주세요. 10건 중에 한두 명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셔. 전화번호 주소도 제대로 적지 않은 입국자도 있어 일부 보건소에선 전국 지자체에 협조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다 해보고도 안 되면 전국에 수만 명 공문을 보내서 찾으면은 협조 요청 그런 바란다는. 상황이 이런데도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등 방역 정책의 주요 변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상황이 다행히 지금 정점을 치고 대도시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면은 우리가 예정했던 일정표대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수치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당선된 김부영 경남 창녕 군수가 오늘 오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등산로 입구에 차량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김부영 창녕 군수의 개인 차량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김 군수가 창녕 비들제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군수는 오늘 연차를 내고 군청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김 군수는 어제 일이 있다며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가족은 오늘 오전 9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김 군수를 찾아냈고 입고 있던 옷에서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는 상위 안주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A4 용지 한 장짜리입니다. 행적제에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뭘 구입하고 뭐 했는지.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올해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지인을 출마시키고 그 대가로 지인 등 3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결국 재판은 김 군수의 유무죄를 가리지 못한 채 공소 기각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 선고가 나왔습니다. 감사원 감사 직전 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와 관련해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모두 유죄를 받았는데요. 당시 왜 삭제를 했느냐는 질문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3명은 3년 전 산업부의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던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산업부 국장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걸 알고 아래 직원인 과장과 서기관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은 서기관은 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530건의 자료를 지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서기관은 검찰에서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 없다며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과 서기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 요구 자료를 내지 않고 삭제까지 해 산업부 개입 의혹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감사가 지연되는 등 방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료를 삭제한 서기관에게 사무실 출입 권한이 있었다며 방실 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윗선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같이 간다? 검찰 로고가 보이네요. 누구 얘기일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요. 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같이 간다고 하죠. 이 대표를 내보내는 민주당의 분위기는 일단 이렇습니다. 의원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같이 동행할 생각이고요. 누가 봐도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이 전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탄압. 당이 함께하면서 단일 대우로 대응하는 거 저는 부득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간다는 의원들이 많다는 건 힘을 실어주려는 거겠죠. 저렇게 이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니까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에 오명을 써서는 안 된다고 공격해왔죠. 이번에도요. 범죄와의 동행 아니냐. 민주당은 이재명의 홍위병이 아니라면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때로 몰려가 이재명 대표를 응원한다고 합니다. 누가 보면 국위 선양한 줄
알겠습니다. 일그러진 당 대표입니다. 혼자 망할 수 없으니 함께 망하자는 못된 심사입니다. 김웅 의원은 조사도 혼자서는 못 가는 민주당의 금쪽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고요. 때로 다니는 건 조폭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뭐 민주당 내에서도요, 의원들이 다 함께 가는 거에 대해서 찬성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당이 나서서 이 대표를 엄호하는 게 부담이라는 시각인데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메시지가 될까 봐 우려가 된다면서 반드시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원 게시판도 뜨거웠습니다. 병풍서는 의원들 자금 조사 한번 해봐라. 당원이 내는 당비로 들러리를 서지 말라는 등의 비판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대표를 위해 뭉치자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이재명 대표를 당과 분리하자는 반발도 함께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 전시회 철거가 종일 논란이었어요. 네,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치 풍자 전시회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오늘 새벽 2시쯤에 이 작품들을 철거했습니다. 네, 제가 쭉 봤더니 주로 이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그림이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 내외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나체로 칼을 휘두르는 그림도 있고요. 영화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한 포스터도 눈에 띕니다. 또 술병을 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또 옆에 한동훈 장관과 비슷한 안경을 쓴 개가 함께 있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 전시회를 누가 기획한 거예요? 진보 성향의 예술단체의 그림인데요. 민주당의 최강욱, 김용민, 또 무소속 민영배, 윤미향 등 야당의 강경파 모임인 철험회 의원들도 공동 주관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작품을 철거한 데에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12구 참사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희생자를 기리고자 했습니다.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국회 사무처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 사무처를 비판했는데 지금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사무처가 이유 없이 철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그 사무처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를 그 철거 근거로 들었는데요. 좀 살펴보면 질서 유지를 저해하거나 국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되면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유가족 말씀을 국회가 차분히 들을 시간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표현의 자유 이야기 많이 하지만 굳이 국회에 저런 그림을 걸어야 할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국회의 품격은 물론 국격까지 떨어뜨리는 저질 정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치 풍자의 수준을 넘은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 모독입니다.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풍자인지 인격 모독인지는 한 끗 차이로 참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유쾌하게 현실을 꼬집는 풍자를 비방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 도심에선 무려 23층짜리 주차타워 벽면 전체가 불에 타는 큰 화재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순식간에 번진 불길과 연기에 인근 주택가까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도 불에 잘 타는 이 드라이비트 공법이 문제였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부산 진구 23층 552세대 오피스텔 주차타워에 불이 났습니다. 외백을 타고 빠르게 번져 불기둥을 만들고 불붙은 건물 자재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길이 10여 층 가까이를 확 솟으면서 커졌습니다. 철 조각들, 그다음에 재가 다 떨어져가지고요. 맞으면 상당히 따가워서 다 피하느라고. 불은 역 건물까지 옮겨 붙었는데 화재가 발생한 지 5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불은 오후 2시 37분쯤 화재 발생 약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30여 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자 한 분이 문을 하나하나 다 두들기면서 화재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고 불이야 소리가 나고 또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복도에 이미 연기가 막 스며들고 있었어요. 소방당국은 주차타워가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르는 외부 단열 미장 마감재 이른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돼 불에 취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염이 붙은 드라이비트 잔재물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잔재물이 여기 옆에 있는 건물이 붙어서 내부로 확대돼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지금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도 드라이비트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6층 이상 건물은 드라이비트 사용이 금지됐지만 해당 오피스텔은 2004년에 준공돼 새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일 정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한때 직장 동료이자 옆집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피해자가 자기 음식에 약을 섞었고 대화할 때는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황급히 나오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30분 뒤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해 집으로 들어갑니다. 62살 김모 씨가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건 어젯밤 9시쯤. 김 씨는 범행 직후 혈흔이 묻은 옷가지 등을 모아 휘발유를 뿌린 뒤 자기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연기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안에서 불을 내고 문을 잠그고 도망갔대요. 김 씨는 곧바로 경찰서 당직실을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10여 분 만에 불을 껐고 경찰은 살인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음식에 약을 섞어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생각했고 대화 도중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와 3년 전 같은 택시 회사에 근무했고 지난해 5월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벽지는 찢어졌고요. 이 천장은 마감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충북 충주의 신축 임대아파트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이 하자를 지적했더니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글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이 뻥 뚫렸습니다. 문도 안 달린 바로 옆 벽에는 틈이 생겼고 타일도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않은 겁니다. 다들 이렇게 너무 하자가 심하다니까 저희가 미리 보러 온 거예요. 문이 제일 심해서 들어가자마자 문이 안 달려 있어요. 기금 출자나 융자가 이루어진 공공지원 민간 임대형인 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건 사흘 전인 지난 6일.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부실 공사 실태가 담긴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찢겨진 도배에 금이 간 벽면, 실리콘 마감 부실은 물론 창틀마저 없는 집도 있습니다. 사전 점검에서 벽지가 누락됐다는 입주민의 지적이 나온 직후 그냥 사세요라는 글이 적히자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원래 사전 점검이 1회 있었어요. 지금 다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대로 된 것들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해놨는데 욕실 타일 부분, 마감재 처리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처리가 된 분들이 없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부실 공사 사진을 올리면서 정말 황당하고 용서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민간 임대 아파트의 하자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내놨습니다. 부랴부랴 전체 가구에 대한 하자 조사에 나섰던 충주시도 시공사의 즉시 보수를 지시했습니다. 해당 시공사는 입주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최근 성과급 잔치 중인 은행의 영업시간이 코로나로 1시간 정도 줄었죠. 그런데 점심시간마저도 문 닫는 곳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직은 일부 점포의 이야기이지만 직장인들은 은행 가려면 연차라도 내야겠다는 푸념이 나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 관공서에 입점한 한 은행 지점. 3월 6일부터 점심시간에 문을 닫습니다.
가장 가까운 다른 지점을 가려면 30분 넘게 걸어야 합니다. 이 은행은 오는 30일 6개 군부대를 시작으로 점심시간 전국 9개 출장소에 문을 닫습니다. 해당 점포들은 군부대나 관공서 등의 입점에 있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이라는 게 은행의 설명입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재작년 7월부터 아침과 오후 30분씩 단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고객은 허탕을 쳤습니다. 아침 시간에 방문을 했었는데 9시가 아니라 9시 반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직장인들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연차까지 낼 판입니다. 이제 영업시간이 이러다 보니까 보통 저도 반차를 좀 많이 냈었어요. 연차를 내거나. 이 와중에 금리 상승 효과로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들은 올해 기본급의 최대 400%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입니다. 정부까지 나서 영업시간 원상 복구를 촉구한 상황. 코로나 끝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코로나냐. 당연히 지금 상황이면은 뭔가 조금 영업시간도 정상화를 해서. 은행권 노사가 이번 주 협상에 들어가는데 금융노조는 실내 마스크가 해제된 뒤에도 줄어든 영업시간 1시간을 그대로 되돌리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전 9시 반 전엔 고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덜 일하고 더 많이 받겠다는 은행노조, 소비자 불편은 뒷전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지난해 민노총이 파업하면서 레미콘 운송을 거부했었죠. 그 여파로 부산의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가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3월 새 학기에 갈 곳을 잃게 됐습니다. 일단 다른 학교로 보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초등학교 신축 현장. 인근의 두 초등학교 학생이 많아져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새로 짓는 겁니다. 예정됐던 준공 날짜는 이번 달 29일. 하지만 지난해 민노총 파업으로 공사 차질을 빚으면서 4월 8일에야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3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학생들을 맞이하려 했지만 불가능해졌습니다. 1학년 학생들 수용에는 전혀 문제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공사 현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까. 부산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안내문에 학교 신축 공사가 레미콘 차량과 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지연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첫 삽을 뜬 뒤로 지난해 5월 민주노총 레미콘 운송사업자 파업,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과 지난해 말 화물연대 2차 파업 등으로 공사가 69일 지연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임시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교육원 건물에서 1학년 학생 230여 명의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전학을 올 예정이었던 2학년에서 6학년 학생 450여 명은 당분간 기존 학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오는 4월 공사를 마치고 책걸상과 칠판 등을 들여와 수업 준비가 되면 5월쯤 정식으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민노총 측은 지난해 5월은 임단협 기간이었다며 이 기간 중 정당하게 파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눈여겨볼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 학교가 시범 도입됩니다. 맞벌이 부모는 반기고 있는데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손녀, 손자를 봐주기 위해서 여기 와서 지금 이따가 금요일 날 저녁에 가요. 바로 일요일 날 와서 또 봐주고. 보육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동 안 하고 한 학교에서 계속 봐주면은.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은 이런 부담 크실 텐데요.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상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돌봄교실을 3시간 더 연장하고 정규 수업 전인 오전 7시부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침 돌봄, 방과 후 학교 수업 사이에 틈새 돌봄, 긴급하게 아이를 맡기는 일시 돌봄도 생깁니다.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석간식 제공, 저녁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강화 등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까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인공지능, 코딩 등을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올해 3월부터 4개 시도교육청 초등학교 200곳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현장에선 기대와 함께 우려 목소리도 들립니다. 사교육을 안 보내도 되는 만큼 퀄리티라고 하나요? 확실하게 신뢰하고 주어지면은 만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관리라든지 민원을 받고 민원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학교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인력은 교사밖에는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늘봄학교는 또 선생님들의 일이 될 거고.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교원과 돌봄 전담사 사이 업무 분담 문제 등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서로 등을 밀어주면서 가족끼리, 이웃끼리 정을 나눴던 대중목욕탕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민영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물이 차 있어야 할 탕은 비어있고 바가지에는 먼지만 가득합니다. 동네 터줏대감이던 목욕탕이 문을 닫은 건데요. 전국적으로 목욕탕 폐업이 줄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용산 주택가 한켠의 하얀 벽돌 건물. 50년 넘도록 동네를 지켜온 목욕탕입니다. 하지만 셔터가 내려져 있고 휴업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건물에는 더 이상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최신식이었어요. 그동안에 세월이 바뀌어서 열이 되고 있어요. TV 드라마에도 나오고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던 곳이지만 지난해 4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목욕탕을 시작한 지가 34년이에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몸이 부딪혀서 서로 때를 못 밀었대요. 없죠. 완전히 그만 어떤 때는 보면 사람 하나도 있고 어떤 때는 비가 있고. 코로나 기간인 지난 3년 동안 서울의 목욕탕 5곳 중 한 곳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울산의 한 목욕탕. 1년 동안 잠겨있던 수도꼭지에선 시커먼 물이 나옵니다. 녹물 나와요. 울산에서도 3년 동안 목욕탕 2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신사들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뭐 한 10명 정도는 했어요. 지금은 많이 해봐야 3, 4명? 손님이 좀 많이 오는 게 보람이 있고. 새신 학원에는 수강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배아가 나가면 한 500씩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 안 돼요. 안타까운 거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진짜 좀 너무 힘듭니다. 보일러 등 철거비만 1억 원 이상 들어 폐업조차 못하는 곳도 부지기수.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목욕탕엔 적자가 쌓여갑니다. 가스가 하수도 세. 모든 게 목욕탕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 올라가 버리니까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뭐 1년에 한 6천, 7천을 적자 운영을 3년 동안 돌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며 하루의 노고를 푸는 일은 아득한 추억이 돼갑니다. 15년, 20년 했죠. 피로감도 풀고 또 이 하루의 노고도 좀 풀어지고 나이가 이제 70이 넘다 보니까 목욕탕에 자주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참 엄청 애로점이 많고. 어느 땐가 여기가 없어졌어요. 에미리도 하고 하려면 집에서 불편하잖아요. 겨울에는 집에서 못 쉬고요. 춥잖아요. 이웃의 따스한 온기를 나누던 동네 목욕탕이 시대의 단면이 돼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브라질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벌어진 대선 불복 시위로 대법원, 의회, 대통령궁이 모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년 전 미국에서 벌어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와 똑 닮았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브라질 국기를 상징하는 노란색과 초록색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대법원으로 몰려가 창문을 파손합니다. 의회 회의장에 난입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조롱하듯 미끄럼을 타고 휴대전화로 셀카도 찍습니다. 물을 뿌리고 집기를 부수는 난동도 이어집니다. Eu estou chegando aqui na minha sala, gente. Aqui no segundo andar do Palácio do Planalto. Como vocês podem ver, foi tudo destruído. Olha aqui, gente. Olha aqui, esse monitor. Olha que vadio.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궁 등 브라질 민주주의의 심장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1.8%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12년 만에 재집권한 룰라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며 진압에 나섰고 군대가 출동해 4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Isso é injustiça, não tem bandido aqui. Nós só manifestamos, querendo salvar o país. 대선 결과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가운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Não só estimulou isso, como, quem sabe, está estimulando ainda pelas redes sociais, sabe que a gente está sabendo lá de Miami onde ele foi descansar. 외신들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벌어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와 판박이라며 극단적인 정치 분열과 민주주의 위협을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태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주가 4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스마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질환인지 이다혜 기자가 설명합니다. 태국 왕실의 장녀 사진과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불교 사원에서는 단체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14일 군 행사에서 가슴 통증으로 쓰러진 파 공주가 4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뒤 검사로 일하고 외교관으로도 근무한 파 공주는 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행보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태국 왕실에서 첫 여왕 탄생을 기대하는 여론도 컸습니다. Every child must be able to live in the equal, safe, healthy, prosperous and sustainable environment. 왕실은 의식불명에 빠진 원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돼 심장염증으로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마이코플라스마는 기도와 요로, 생식기관에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침방울이나 신체 접촉을 통해 유입되는데 주로 폐렴이나 성병을 일으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건 드물어서 파공주의 경우 폐렴에 의한 합병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에 심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합병되는 심근염이라든지 심낭염들 사례가 보고가 되어 있어서 지난해 국내에서도 12,000여 명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 감기 증상과 비슷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행이 산발적이고 예방 백신도 따로 없는 만큼 손 씻기나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나흘째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주말보다는 농도가 옅어졌지만 주 후반까지 공기가 탁할 텐데요.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대구는 종일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살짝 내릴 텐데요.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주기엔 부족하겠습니다.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추위 걱정은 덜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지만 기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며 주 후반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로 3, 4월에 버금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6도, 전주는 8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6년간 28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출산율은 급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적인 새 방식으로 저출산을 타개하겠다며 개편한 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입니다. 본인이 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죠. 그 두 사람이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견이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하려는 생산적인 토론이라기보다 당 대표 선거와 관련된 자리 다툼으로 비춰지는 상황인데요. 혼신을 다해도 못 찾은 대책, 이래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늘은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염불에 뜻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